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이주입니다. 네, 이렇게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2025년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바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다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또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그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주제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특강부터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어 통역도 시작을 했고요. 정보의 장벽을 낮춰서 모두가 쉽게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오늘 첫 번째 특강을 시작으로요. 앞으로 10월 30일까지 총 8회차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사항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고 또 라이브 중에 Q&A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치킨과 바게트볼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 사전 사후 설문조사와 해양환경보전 실천 인증샷까지 완료하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총 25분께 스타벅스 음료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 인증샷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학습지원센터에서 국민 참여 게시판을 찾으신 후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강의 신청이 필수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도 듣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세한 참여 방법 그리고 일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양 생물에 대한 주제로 바다거북이 우리나라에서 산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의 강연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장익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 바다거북이라는 생물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의 복잡한 연결성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의 가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해양 생물인 바다거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다거북이 우리나라에서 산란할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바다거북이 찾아와서 산란하고 그리고 아기 거북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며 오늘 강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바다거북을 처음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을 때는요, 꽤 오래전인데 지금부터 한 2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박사 후 연구원일 때. 그 당시에는 이 바다거북이 이 바다에서 정말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길을 찾고 특정한 지점을 찾아가는지 그런 연구 결과가 한창 많이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바다거북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였는데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 근처 해변에서 이 바다거북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바다거북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예, 그 이후로도 제가 이 바다거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9년 1월 2일 대만 가오슝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샤오리끼우라는 섬인데요. 여기서 이 해변에 겨울이 되면은요, 이 바다거북이 이 해변 가까이에 와서 이 먹이 활동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바다거북하고 같이 이렇게 유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참고로 이 동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고프로를 처음 샀어요. 조금 이렇게 제가 처음 찍는 장면이라서 좀 어설픈데요. 지금 바다 거북은 푸른 바다 거북이고요. 얘는 주로 초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위에 있는 그런 해초들 있죠. 그걸 지금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다 거북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바다 거북에 가까이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근데 사실 바다 거북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 바다 거북을 만지고 싶진 않은데 이게 파도가 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바다 거북은 그냥 물살에 그대로 몸을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멀어졌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올 때마다 내가 얘를 피하려고 막 이랬는데 잠깐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 바다 거북이 산란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 바로 일본 규슈 있죠. 예, 후쿠오카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규슈 섬, 바로 그 남쪽에 야쿠시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산란을 한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는 분명히 그때가 코로나 때여가지고 제가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거기를 내가 제일 먼저 방문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있잖아요. 혹시 일본 보이시나요? 일본하고 저 대만 보이죠? 여기에 활처럼 이렇게 휜 그런 섬들이 쭉 연결되어 보이죠? 거기에 오키나와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규슈에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 하트 보이죠? 바로 거기가 야쿠시마이고요. 그리고 이 섬들을 난세이 제도라고 해요. 남서 제도, 우리말로는요. 그래서 이 야쿠시마는 난세이 제도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무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쿠시마입니다. 야쿠시마 하면은 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육각형인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 위쪽 왼쪽에 보면은 이나카하마 해변 보이시죠? 바로 그 장소가 이 바다 거북이 산란하는 해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계 자연유산 해변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임도예요. 임도. 그래서 서부 임도라고 불리는데 여기를 여행하게 되면은 그 일본 원숭이, 야쿠시마 원숭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꽃사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섬 중앙에 보면은 미야노우라 산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 야쿠시마에서 가장 높은 장소예요. 한 19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조몬스기라고 있죠. 자, 이것은 가장 오래된 야쿠스기, 그 일본 삼나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은 커다란 섬이 보이죠. 이게 일본의 규슈예요. 그리고 왼쪽 위를 보면은 제주도 보이죠. 그리고 규슈 남쪽에 보면은 야쿠시마가 보이죠. 자, 이걸 보면은 이 야쿠시마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주도하고 야쿠시마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주도는 1849제곱킬로미터, 야쿠시마는 504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야쿠시마보다 한 3.7배 정도 큽니다. 근데 최고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한라산이 1950m, 근데 미야노우라산은 1936m. 자, 그러니까 어때요? 크기는, 높이는 거의 같은데 면적은 야쿠시마가 훨씬 좁아요. 자, 그래서 이 야쿠시마는 정말 엄청나게 협곡, 가파른 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평한 지역은 정말 해변을 따라서 아주 얇은 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섬의 생성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해변에 가면 검은 그 돌 보이시죠? 그게 전부 다 현무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바위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쿠시마는 해저 지형이 융기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후는 사실 거의 좀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야쿠시마는 아열대이고 굉장히 높은 강수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수량 차이가 엄청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한 2,000mm 1년에인데 야쿠시마는 한번 수치를 보세요. 4,000에서 제주도 2배죠. 그게 미니멈이고 최소고 무려 10,000 정도. 최대는. 다시 말해서 야쿠시마는 정말 비가 엄청 와요. 매일 와요. 그래서 야쿠시마 사람들은 뭐 한 달에 35일 비가 온다. 뭐 1년에 367일 비가 온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쿠시마의 인구 밀도는 제주도보다는 훨씬 낮아요. 제가 이 야쿠시마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말을 했죠. 그 증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야쿠시마 가보면 저 해변으로 가서 한번 바닷물을 맛보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좀 재미있는데요. 한번 이거 재밌어요. 정말 한번 꼭 해보세요. 이 바닷물을 맛보면은요 의외로 맹물이에요. 특히 강에 가까운 그런 장소일수록 맹물이에요. 강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물론 조금 짭짤하긴 하지만 내가 평소에 알던 그런 바닷물 맛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야쿠시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늘 봐요. 촉촉한 장면. 제가 이 동영상은 그 야쿠스키 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야쿠시마를 여행하면은 반드시 가는 이렇게 트레킹 하는 장소인데 여길 사실 이 장소가 가장 야쿠시마다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엄청나게 커다란 삼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이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환상적인 분위기인데 여기 갈 때마다 항상 비가 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야쿠시마는 비가 올 때 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메마른 야쿠시마는 그 진정한 야쿠시마가 아니고 비가 오는 야쿠시마가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야쿠시마 가면은 비 맞으세요. 우산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우비 입고 이 비 맞으면은 이 야쿠시마가 정말 새롭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 야쿠스키 랜드 아니면 섬의 다른 장소에 가면은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끼라든가 양치 식물이 정말 어디에도 있어요. 바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높은 나무 위 한참 한 5, 6m 높이까지도 이 이끼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이끼하고 양치 식물이 이렇게 많다는 그 의미는 여기가 비가 아주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습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켓 몬스터에서 뭐 루비, 사파이어 뭐 그런 캐릭터들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령공주 아세요? 모노노케 힘의 그 원령공주도 바로 이 야쿠시마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야쿠시마는 우리가 난세이 제도, 아열대, 상농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열대 아시죠? 아열대,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상록림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푸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쿠시마의 아열대 상록림의 주된 나무는 바로 일본 삼나무, 그냥 삼나무라고 해요. 예, 일본 삼나무입니다. 저 일본 삼나무는요, 그냥 똑바로 위로 똑바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쿠시마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 경사가 심한 곳은 어떠냐면요. 비가 오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아래로 그냥 씻겨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이 이 땅에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나무가 이런 일본 야쿠시마 그런 험한 협곡 같은 곳에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그 비 때문에 가능해요. 비가 매일 오거든요. 자, 우리가 맞는 비 있죠?
이 비가 순수한 물이 절대 아니에요. 이 비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양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나무가 이 비를 맞으면서 비에 있는 그 양분을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삼나무는요, 한 평균 수령이 한 500년 정도인데, 여기 일본 삼나무는 한 수천 년 사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년 이상 사는 그런 일본 삼나무를 우리가 야쿠스기라고 합니다. 야쿠스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야쿠스기는 이렇게 왜 거대한가?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그 빗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미네랄 때문에,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쿠스기를 한번 이렇게 잘라진 모습을 보면은요, 그 안에 그 삼나무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우리 그 숲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삼나무 특유의 냄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삼나무 기름이에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때문에 늘 1년 내내 물에 젖어 있어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지가 않는 이 특징 때문에 그 일본에 가면 이렇게 나무로 된 집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 그 지붕재도 이렇게 나무인데, 바로 이 지붕재가 야쿠시마에서 나오는 야쿠스기, 이 일본 삼나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름 때문에, 그 삼나무의 기름 때문에, 보통 500년 살지만 이 야쿠시마에 있는 삼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삼나무가 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나무가 수령이 1000년 된, 나무입니다. 이 야쿠스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조몬스기. 아까 우리 그 야쿠시마 이 지형 지도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가장 높은 지점 바로 근처에 저 조몬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령이 한 2170년에서 7200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사실 저 조몬스기가 있는 곳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가 가장 유명한데 무려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저기에 가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이 바다 거북이 주로 산란하는 그 해변이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나카마 해변이에요. 섬의 이렇게 북서쪽에 있는데요. 주로 이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이 바다 거북이 와서 산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낮에도 한번 저 해변을 꼭 가서 보세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저 해변 저 끝에서 이 바다 거북을 실제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이 바다 거북이 산란하기 전에 이미 그 해변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두워지면은 저 해변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 쌍안경을 들고 저 해변을 이렇게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다 거북이 숨쉬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쌍안경 들고 가서 직접 보시고요. 이 해변에 주로 출현하는 바다 거북은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저 등갑 있죠? 등 쪽이요. 이 등갑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야쿠시마는 이 북태평양에서 그 가장 큰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붉은 바다 거북의 크기는, 무게는 한 평균 135kg.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죠. 어른 한 2명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바다 거북의 이 가장 큰 특징은 잡식성, 그 중에서도
저생 무척추 동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바다, 이렇게 일종의 해녀들이 이렇게 바다에 내려가서 그 따는 채취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조개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아니면 새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게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동물, 이런 무척추 동물을 주로 먹어요. 근데 그 게 아니면은 조개, 이게 굉장히 딱딱하죠. 이 딱딱한 이 동물들을 이 바다 거북이 으깨서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 바다 거북을 보면은요, 이 머리하고 목을 보면은 이 목이 일단 굉장히 두텁고 머리도 턱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바다 거북을 보면은 머리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게 좀 이렇게 작고 날카로워요. 이게 주로 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굵을 필요가 없는데, 이 붉은 바다 거북은 이렇게 딱딱한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크고 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은, 자, 여러분들이 붉은 바다 거북을 보시려면은 예약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야쿠시마 그 붉은 바다 거북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예약을 하면은 하룻밤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밤 8시인가 그 정도 되면은 바로 저 해변에 가서 딱 이렇게 가서 준비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이 붉은 바다 거북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런 모든 이 바다 거북 그런 생태 관광이라든가 해변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모든 활동을 그 마을 주민들이 해요. 그래서 가보면 좀 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데, 바로 이 분들이 자기 해변에 나타나는 바다 거북을 지키고, 그리고 이 관광객들에게 이 모든 이런 그 안내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엄격하세요. 이 붉은 바다 거북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보러 갔다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붉은 바다 거북이 산란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계신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엄격하게 그 바다에서의 행동을, 우리들의 행동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산도 안 돼요. 비가 와도 우산 쓰면 안 돼요. 조용히. 그래서 딱 그 바다에 갈 때 보면은 딱 이 두 줄로 맞춰서 막 거의 군대식으로 조용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 산란하기 전까지 약간 좀 멀찍이 떨어져서 열심히 막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리고 절대 핸드폰이라든가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야쿠시마에 가서 바다 거북 산란한 것을 벌써 몇 번 봤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 장도 바다 거북이 이 산란하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없어요. 이게 사진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있는 유일한 그 동영상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이 바다 거북이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장면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촬영한 그런 동영상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거 제 카메라가 후져서 이렇게 화질이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실제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화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 바다 거북이 이 바다에서 상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륙으로 이렇게 한 50m 정도 쑥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저 앞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뒷발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딱 얘가 자세를 딱 잡고 그다음 딱 알을 낳아요. 근데 이 바다 거북은 한 번 알을 낳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100개, 100여 개 정도 알을 낳거든요. 그리고 알을 낳는 시간이 꽤 돼요. 한 20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이 바다 거북을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한 몇 미터 앞에 두고서 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기 안내인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엄격하게 우리를 조용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개구장 애들도 막상 이 장소에 가면은 정말 조용히, 정말 이렇게 인내심 있게 이렇게 호기심으로 지켜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 낳기가 끝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뒷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지를 막 이렇게 메꿔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것을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정말 우리 그 절대 자기 그 낳은 알들이 이 도둑 당하지 않게끔 정말 잘 메꾸고, 그 다음에는 이 앞 지느러미 발을 이용하여서 이 모래를 뒤로 확 이렇게 흩뿌려요. 이 모래가 엄청나게 강하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있으면은 이 모래 폭풍을 맞는데, 그 모래 폭풍을 맞으면은 행운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래 폭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둥지를 메꾸면서 이 바다 거북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구멍을 파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앞에 구멍 보이시죠? 이게 바다 거북이 파는 이렇게 좀 약간 구멍 같은 곳인데, 저 구멍은 둥지가 아니고요. 이게 가짜 둥지예요. 일종의 위장하는 둥지예요. 그래서 이 포식자들이 그 알 도둑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알을 찾는데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저 장소예요. 이게 뭔가 판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거기를 파보면은 알은 없어요. 실제 알은 저기보다 한 몇 미터 좀 그 옆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 둥지까지 파고,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변을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뭘 질질 끌고 간 것 같아 보이죠. 이게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지금 사실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산란을 하고 나면은 엄청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변을 걸어갈 때 한 10여 미터 걷다가 또 쉬고, 10여 미터 걷다가 쉬고, 10여 미터 걷다가 쉬고 그래요. 육지에서는 이게 몸무게가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다 거북의 노고를 저희 가보면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쿠시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첫 번째로 이 바다 거북은 왜 야쿠시마를 산란지로 선호할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 바다 거북이 산란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장소는 저기 그 야쿠시마 섬에 그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저 장소예요. 저기는 니타 하야사키 광산 유적이라는 곳인데, 그 야쿠시마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나시면은 저 장소를 한번 가 보시면 좋은데, 바로 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광산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저 지질이에요, 지질. 딱 보면은 이 제주도 해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강암이 이 비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래를 만드는데 바로 이런 모래를 만듭니다. 딱 보면은 이게 하얀색 모래도 있지만은 좀 색깔이 있는 모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바다 거북이 산란한 그 해변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노란색 해변이었거든요. 예, 바로 그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모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래가 왜 중요한가? 보시면은 딱 모래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입자가 있죠. 입자 크기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성기게 지금 쌓여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여기가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잘못하면은 이 모래에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차면은 그 바다거북 알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처럼. 근데 물이 차 있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바다거북이 죽죠. 근데 이런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이 바다거북이 숨을 쉬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해류인데요. 사실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바다거북은 이 해류를 타고 이
이 바다 전체, 해양 전체를 막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쿠시마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우리나라 보이고 일본 보이죠? 저 일본 남쪽에 바로 야쿠시마인데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예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약간 북동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저 미국 쪽으로 가는 그 해류가 있어요. 그게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를 타면은 그냥 가만히 바다 거북이 그 해류를 타고 그 가만히만 있죠. 그러면은 저 일본에서부터 저 미국 서해안 있죠. 거기까지 그냥 쑥 가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서해안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류를 타고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 그 미국 서해안 그 근처인데 거기에서 바다 거북이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 20년 막 그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서해안에서 성장한 다음에 다시 또 해류를 타요. 그게 북적도 해류입니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는 이 적도 근처를 지나는 해류예요. 그래서 그 해류를 타면은 저기 그 미국 서부에서 다시 또 아시아 쪽으로 쭉 바다 거북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야쿠시마에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은 그 바다 거북이, 아기 바다 거북이 그 야쿠시마를 떠나서 바다로 가죠. 그러면은 바로 이 해류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쿠시마가 이 해류를 타기 아주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다 거북이의 산란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바다 거북은 어떻게 태어난 장소로 되돌아오는가? 사실 바다 거북은 주로 바다에서 살아요. 이 수컷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알에서 부화해서 아기 거북이 돼서 해변으로 갈 때까지 그때만 육지에서 살고요. 암컷은 자기가 태어날 때하고 산란할 때, 이제 그때 육지를 밟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태어날 때하고 처음 산란할 때가 무려 3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가 30살이 되어서야만 다시 내가 산란을 하러 내가 태어난 장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30년 전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뭐 아이들은 뭐 그렇다 치고 혹시 여기 좀 계시는 어른들은 내가 30년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죠. 도대체 이 바다 거북은 어떻게 내가 태어난 장소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바다 거북 눈에는 이게 뭐 야쿠시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섬이 그 섬처럼 보일 텐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자, 이것은 이 바다 거북이 지구의 자기력 선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위치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자석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그래서 이 자석이 있는 그런 이렇게 판에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놓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은 여기 자기력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저렇게 자기력선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A라고 지금 써져 있는 그 지구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가 지금 보일 거예요. 그 화살표의 방향이 지표면에서 봤을 때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은 지구 어느 쪽도 지구 어디에 있어도 저 자기력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 바다 거북은 있잖아요. 저 자기력선을 기억해요. 몸속에 기억해요. 어떻게? 이 몸에 일종의 그러니까 철이 있어요. 이 세포 안에 일종의 철이 있어가지고 이 철이 저 자기력선 있죠. 자기력선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거북이 그 알 상태에서 그 모래
그 모래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할 때 이 몸속에 있는 그 세포에 있는 그 철 성분이 바로 저 자기력 선처럼 그 방향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각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구의 자기력선에 의한 대한 각인이기 때문에 지자기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바다거북은 내가 태어난 장소에 저 자기력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 바다를 이렇게 빙빙 돌거든요. 예, 바다를 쭉 돌아오면은 그 바다 그 같은 장소가 그 각 장소가 자기력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점점 내가 야쿠시마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러면은 그 자기력선이랑 점점 내 몸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방향이랑 실제 자기력선이랑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점점 일치하면은 딱 일치하게 되면은 여기가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섬이구나, 그 해변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자, 이것은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그 로만 교수팀에서 이렇게 처음 발견하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지도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그 자기력 선이 있는데 그 자기력 선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늘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는 있잖아요. 어떤 장소는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리다 어느 장소에서 지금 아기 바다거북이 산란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에 커다란 뭐 공장 같은 거라든가 뭐가 들어서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자기력선이 좁게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서 태어난 바다거북이 다시 돌아왔는데 정확한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약간 왜곡된 장소로 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곡된 이유는 거기에 일단 자기력선을 방해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물건들이 들어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저런 그 자기력선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서 이 바다 거북이 이 자기력선의 이런 방향을 이용하여서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다 거북은 왜 태어난 장소로 되돌아오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뭐 야쿠시마 섬, 물론 야쿠시마 섬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장소예요. 비가 많이 오고 뭐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뭐 거기 가보면 일본 원숭이도 있고 정말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뭐 사실 그런 매력적인 섬은 뭐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뭐 하와이 섬도 뭐 정말 매력적인 섬이고 뭐 저기 어디야 그 오키나와도 그렇고요. 그런 섬들이 뭐 태평양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 그 장소에도 이 바다거북이 산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바다거북이 산란할 수 없는 장소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다거북이에요. 열심히 내가 드디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산란할 때가 됐어요. 근데 내가 다시 저 야쿠시마로 돌아가려면 글쎄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보니까 멋진 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은 멋진 해변도 있고 뭐 괜찮아 보여요. 거기도 산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냥 거기 가서 산란할 거지. 왜 내가 다시 수천 킬로미터 여행을 해서 사실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거든요. 왜 다시 거기까지 돌아가서 왜 하필 꼭 야쿠시마에 가서 산란을 해야 하는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번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 보면은요. 자, 일단은 그 바다 거북의 알은요 반드시 육지에 산란을 해야 합니다. 바다 거북은 거의 일생 동안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다의 알을 낳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다 거북의 알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 이렇게 부화를 하려면은 온도를 좀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바닷물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닷물은 짜죠. 이제 그래서 짠 물이 바로 이렇게 그 알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육에 지장이 생겨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이 바닷속에는 알을 낳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바다거북이 다시 육상으로 돌아와서 이 알을 낳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바다거북의 기원 때문에 그래요. 사실 바다거북은 이 거북의 일종이고 또 거북은 파충류의 일원입니다. 그 파충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도마뱀이라든가 뱀, 뭐 거북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파충류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충류 아세요? 혹시 누군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물인데 공룡입니다. 공룡도 파충류예요. 그래서 이 파충류는요, 우리가 그 육상을 정말 진정으로 지배한 첫 번째 동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작은 무척추 동물들이 지구상에 침투를 육상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자, 그런데 육상으로 침투한 첫 번째 이 척추 동물은 양서류예요. 근데 여러분 양서류 잘 아시죠? 이 양서류는 반드시 물 근처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물론 일부 양서류는 좀 이렇게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서류를 보면은 일단 물속에서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륙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륙은 이렇게 건조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서류는 육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파충류는 육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법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저 알이에요. 저 알. 그 바다 거북의 알, 파충류의 알 하면은요, 일종의 우리 그 새의 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살짝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새의 알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그 파충류가 사실, 그리고 이 새도 파충류의 일원이에요. 이 파충류는 이 양서류가 그 육상 깊숙이 침투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알이 부화하는 거예요. 알이 부화할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파충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알 속에 굉장히 커다란 알을 낳아요. 그 알 속에 이 알이 발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모든 물 있죠. 그걸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 알만 있으면은 내가 육상 깊숙이 어느 장소에 가서 알을 낳아도 저 알에서 이 새끼가 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상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충류가 이 육상을 깊숙이 침투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척추 동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파충류는 저렇게 알을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다거북도 이 파충류고요. 물론 바다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지만 딱 하나 적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저 알이에요. 아직도 알은 이 파충류의 기원인 육상에 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야만 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그 질문 있잖아요. 자, 질문을 보면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까? 왜 옆에 있는 섬 놔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까? 사실 이 바다 거북은요, 내가 경험한 그 육지는 내가 태어난 고향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정하다, 거기는
내가 새끼를 낳아도 다시 어른이 될 수 있다. 그게 검증된 장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 내가 태어난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진화적 여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에서 산란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처음 던진 질문인데요. 전 우리나라도 이 바다 거북이 와서 산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란했던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냥 기대만 하면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에 올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만 이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로 와서 산란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노력이 뭘까요? 자, 먼저 이건데요. 자, 이것은 내가 그 야쿠시마에서 그 해변으로 이 바다 거북이 산란하는 것을 보러 갈 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장소까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면 불빛이 보이거든요. 사실 불빛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아주 희미한 불빛도 저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봐요, 한번.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장소가 얼마만큼 어두운가 라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내가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어두운 장소예요. 바다 거북이 딱 산란하러 나왔는데 막 휘황찬란하다. 뭐 사실 요즘 우리나라 해변 가보면은 그 어딜 가도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 장소는 이 바다 거북이 무서워서 도저히 산란할 수가 없어요. 바다 거북이 정말 산란하고 싶은 그런 해변은 이렇게 어두운 장소예요. 불빛이 없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어두운 해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먼저 이것을 질문해보고 싶고요. 자, 또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로드킬 아시죠? 바다에도 이런 로드킬이 있어요. 보트가 지나가면서 그 스크류로 저 등갑을 확 긁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다 거북이 죽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커다란 부상을 입어요. 또 이 바다 거북이 해양 쓰레기 뭐 이런 것을 잘못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어구라든가. 그러면은 이 장이 막혀요. 장이 막히니까 그 안에서 막 가스가 차요.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원래 거기서 먹이를 찾거든요. 근데 가스가 차니까 이 해면에 이 수면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런 표류 증후군을 겪는 바다 거북은 그냥 물 위에 떠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뭐 근육이 아니면은 그 지방이 얼마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세 달 살기도 하고 어떤 한 6개월 정도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죽어요. 저런 표류 증후군을 겪는 이런 바다 거북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호주에 있는 어떤 한 장소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표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다 거북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활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활하고 있는 그런 바다 거북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얘는 푸른 바다 거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이를 먹는 거 보시죠. 이게 양배추인데 양배추 지금 딱 먹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또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배추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코 있죠. 코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은 일단 먹이를 먹고 바닷물과 같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바닷물을 코로 다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표류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 바다 거북이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이 재활에 성공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죽는가? 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이 얘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먹이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재활에 성공적이다. 얘는 다시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은 무사히 바다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양동물 재활센터 같은 게 필요해요. 이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동물들이 지금 바다에서 사고를 겪고 그래서 좀 부상당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해양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수술도 하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해양동물 재활센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다 거북이 산란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이렇게 그런 좀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그날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다 거북이 자유롭게 돌아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해양생물 보호 그리고 환경 보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 Q&A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연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제가 교수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아까 바다 거북이 자기장을 인식해서 다시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지구 자기장 각인 같은 게 바다 거북만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파충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파충류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해양 동물들 심지어 일부 새 있죠. 네. 예, 조류들도 이 자기력선을 이용하여서 그 지구를 항해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어 같은 동물이라든가 일부 이 조류 굉장히 커다란 군함 새인데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지금은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거기에 그 자기력선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진영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네, 태어난 장소가 사라지거나 혹은 변하면 어떡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태어난 장소가 사라지면은요. 잘못하면은 그 바다 거북 전체가 알을 낳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해변 같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그 해변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부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장소가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바다 거북이 다시 제대로 산란할 확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임성환님께서 굉장히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리 꾸다비치라는 곳에서 매년 이 터틀 릴리즈 캠페인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알의 부화율을 높이고 또 성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인공부화를 시킨 다음에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부상당한 바다 거북이라든가 이런 바다 거북을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시 바다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다 거북의 알을 받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노력은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아직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하고 어쩌면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근데 사실 그러기 전에 네.
바다 거북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안전하게 산란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아무리 알을 열심히 뭐 되돌아 이렇게 다시 그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 아기 거북이 돌아올 장소가 없으면은 무의미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바다 거북이 정말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란할 수 있는 그런 해변, 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바다 거북이 안전하게 우리 바다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네, 추가적인 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김영진님 질문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에서 산란한다면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서 영향을 미칠 좋은 점 그리고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 바다 거북이 멸종되기 전에 또 보호할 방법까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바다 거북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대형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대 동물이라고 해요. 거대 동물 하면 한 44kg보다 더 많으면 거대 동물인데, 사람들이 왜 거대 동물이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거대 동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 거대 동물을 보면은 내가 먹이를 먹은 장소하고 이게 배설하잖아요. 네. 배설하는 장소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그 밤에 풀숲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풀숲 육지에 올라가서 풀숲에서 열심히 먹이를 먹고 낮에는 강으로 돌아와서 강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배설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그 육상에 있는 영양분을 이 강에 투여한 것이 돼요. 이게 굉장히 전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대형 그 고래 있죠. 네. 고래도 심해에서 먹이를 먹고 그다음에 표면에서 거기서 또 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는 그 영양분들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기만 해요. 근데 그 고래는 이 심해에 있는 영양분을 다시 육상을, 그러니까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 동물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이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바다 거북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쉐밀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산란장으로 적합해 보이는 해변은 어느 곳인지, 남해, 동해, 서해, 제주도. 아무래도 제주도하고 남해가 네. 아닐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 올려주신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막힘없이 답변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학구열이 뜨거우셔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눈꽃비누님의 질문이시고요. 네, 아까 바닷물에 마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현상이 거북이의 산란과 부화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끼친다면 왜 붉은 바다 거북들은 그런 곳에 산란은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사실 바다 거북이 산란하는 그 지점은 육상이거든요. 네. 이게 모래, 물론 바다에 아주 가깝긴 하지만은 바다는 아니고 바로 이 모래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뭐 전혀 뭐 이렇게 짠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닷물하고는 조금 이렇게 발육할 때는 바닷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눈꽃비누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날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여러분 강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질문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이벤트 마련돼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참여하시고 또 혜택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는 라이브 종료 후에 뜨는 화면 속의 QR코드에 접속하시면 나의 강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8월 7일 목요일 8시
내 인생 최고의 무대 블루 스테이지 바다와 나눈 13년의 대화라는 주제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최송현 아나운서님께서 강연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